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먼저 공매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경제면을 꽉 채웠던 키워드 하나 바로 공매도인데 정치권으로도 공방이 번지기도 했고 주식시장은 뭐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뭐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동안 쭉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좀 뭐 급작스럽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에 이 공매도라고 하는 이슈 아주 중요한 이슈니까 이 이슈의 그 중요성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차제에 잘 그 제도 개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성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왜 중요한지를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제 시행이 됐고 한시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정부가 금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예, 그 공매도는 전면 금지됐는데요. 정부가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그 시장 조정자라고 하는 게 있고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거래가 되는 주식 말고요.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그 거래가 아주 뜸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군가가 이 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시장 조정자, 딜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아주 거래가 많은 그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래가 뜸한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호가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요. 요 경우에는 한 달 후에 선물을 갖다가 거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금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물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다 또 이 거래가 뜸한 종류의 주식들은 이 물량이 많지도 않으니까 이 물량을 내놓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뭐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이 공매도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공매도 어떤 차익을 노린 그 동기에서의 공매도가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공매도니까 이거는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그 예외 조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예. 어려워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트가 있고 저 시골 구석에 작은 가게 하나 있는데 이 가게에도 뭔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순기능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순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가가 되고 뭔가 거래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게 예. 또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국거래소는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 시장 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라는 말을 썼는데 말씀하신 시장 참가자가 그 투자자도 있고 뭐 유동성 공급자도 있고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반발이 심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외 조항을 만들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번 그 공매도 금지 조치가 4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팬데믹 때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럽 재정 위기, 그다음에 2008년 금융 위기 이때마다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었는데요. 요때도 요 예외 조항으로 요 지금 요런 분들은 요런 기관들은 이 공매도가 허용이 됐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마다 외국인 기관들이라든가 어떤 우리나라의 큰 투자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갖다가 요걸 이용해서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진짜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공매도가 아니라 진짜로 공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걸 악용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빈 구멍이니까 이것도 막아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쪽의 그 입장입니다. 지금 순기능과 역기능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매도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손보는 게 어떤가라고 이제 끊임없이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장단점이 워낙 뚜렷해서 손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이유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공매도 제도에 이 합리성이 있다라고 한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고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데요. 이제 그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외국 기관이에요. 예. 한 70% 정도 거래 물량이 외국 기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투자 기관들이고,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해서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식의 그 주식 가격의 상승을 보고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힘없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힘도 크고 정보도 많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의 합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으니까 이걸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 이게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죠. 예. 예. 학계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공매도를 막았더니 유동성이 급감한 사례는 없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분석인데 네.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예, 그런 연구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뭐 여러 나라의 경제학계에서 나온 그 연구들인데요. 예, 공매도를 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부당한 그 주식시장의 운동을 막을 수 있느냐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그 역작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바람에 이 시장이 나오는 물량만 줄어들어가지고 시장이 그 둔화되었다. 예. 이런 연구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공매도 제도의 그 자체의 합리성에 대한 건데 예. 나라마다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는 이 충분히 그 연구들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같은 경우들이 이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다 옳다 하더라도 예. 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반론들이 또 있죠. 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그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일단 정정을 하자면 예. 글로벌 경제학계에서는 공매도를 막으면 유동성이 급감한 사례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하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네.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정부가 일단 그 공매도를 막은 시점이 내년 6월까지예요. 네. 일단 한시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좋을지 이게 마냥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인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이건 막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으니까 네. 이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제도긴 한데 이게 투기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약탈적, 수탈적으로도 악용될 수가 있는데 예. 결정적인 문제는 공매도를 아무나 막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갖지 않은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자 그대로 빈 주식인데 네. 이 남의 주식을 빌려올 적에 그 조달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고 그것을 했을 때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갖다가 평등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하고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하고 어떻게 분리하게 돼 있냐면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꿔오지 않은 주식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꺼오지 않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합니까? 꿔오겠다라고 그냥 말을 하는 말만 겁니다. 하고 예. 공수표 날리는 거네요. 그렇죠. 공수표가 될 위험이 있죠.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외국에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인데 예. 우리나라에 지금 저번 달에 이 외국인 기관들 이 두 군데가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이걸 하던 데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건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꿈도 못 꾸는 일이고. 예.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꼬우면은 60일 안에 갚아야 됩니다. 이 못 갚으면은 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봐야 되는데 예. 외국인 투자 기관들은 이거를 사실상 무한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아,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을 준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뭐 규정상은 1년에 한 번씩 갚아야 된다라고 듣는데 예. 연기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 기관들은 가지고 있다가 만족스러울 만큼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무한정 들고 있다가 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사실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하고 전혀 평등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상환 기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불법 그러니까는 그 무차입 거래라고 하는데요. 예. 영어로는 네이키드라고 해요. 이 무차입 거래 문제라든가 상환 기간 문제 같은 경우에서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일일 겁니다. 예, 전부를 한꺼번에 다 손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가장 시급한 부분까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워렌 버핏 있잖아요. 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그 워렌 버핏의 말을 참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워렌 버핏도 공매도는 사실 손을 안 대는가 봐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공매도가 많은 사람을 망쳤다. 무한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 상황에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요. 아무리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 미천을 날리는 거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근데 주식값이 제로가 됐다. 그러면 1억 원 날리고 끝인데요. 공매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매도는 어느 만큼 주식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그 손실액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나 하나 망하고 끝나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 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내 갖고 있는 돈 끝나고서 없어지고서 끝나는데 이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한히 날 수가 있어서 워렌 버핏은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리스크가 무한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를 날린 거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공매도의 장점, 단점, 개선할 점,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짚어봤으니까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엔화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직구는 뭐 일본이 제맛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화가 너무 많이 떨어졌대요. 얼마나까지 떨어진 겁니까? 예, 지금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0원당 한 1,200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원당 850원? 그러니까 800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동안 미뤄뒀던 일본 책 좀 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목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여행을 가볼까라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여행인 것 같아요. 일반 엔화가 너무 싸다고 하니까 1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근데 엔화는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의 그 저금리 정책하고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작년에 왜 인플레이션이다 그래가지고 금리도 올리고 이제 긴축 정책도 하고 그랬잖아요. 일본은 예외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예요.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이고요. 장기 금리도 그게 0.5%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적으로 지금 뭘 꾀하느냐면은 일본이 몇십 년 동안 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까지 그다음에 이것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임금 상승도 벌어질 때까지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돈을 푸니까 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엔저 여기 지금 800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일본으로 여행 가면 이제 그 돈 쓰고 놀고 추억 쌓고 이러면 끝인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거 투자 목적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뭐 인플레이션도 일으키고 임금 상승도 일으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잖아요. 이거 그냥 투자해도 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겠습니까? 일본 투자할 때 선 주의할 점이요. 우리나라는 한 주식씩 되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고 이게 한 100주씩 됩니다. 큰 덩어리로 사셔야 되고요. 일반 증권사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일본 주식 지수를 보는 게 이제 토픽스라고 하는 게 있고 니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니케이보다는 주로 토픽스를 보고 투자해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이 일본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환율 변화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있는 회사들의 어떤 내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긴 힘들고 상대적으로 이 토픽스 쪽이 그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일본 기업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토픽스 쪽을 좀 더 봐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러니까 전문가에서는 이거 너무 과도한
N저 현상 아니냐라고 예. 분석하기도 하셔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 한다. 예. 그리고 임금 인상도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 한다라고 예,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일본의 물가가 지금 2%에서 3%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그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할 거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예. 그리고 올해 말 한 12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달에 올릴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임박했다는 얘기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본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건 춘투라고 해서 봄에 많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춘투 일본 봄에 임금 인상의 기조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되면은 이 국면은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일단 12월에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봐야 되겠고 3월에 임금 결정되는 그렇습니다. 것까지 확인해 봐라라는 조언 주셨어요. 짧게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혹시 나쁜 영향 없을까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 이 부분이 저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본 물건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이 수출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산업 구조가 많이 달라지고 수출 품목이 거의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엔화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꼭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 엔화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행태에 그야말로 여행을 간다든가 책을 산다든가 이런 소비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쪽이 지금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행을 가고 소장님은 책을 사고 당장 저희부터 좀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